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조선이 문호 개방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서양과도 조약을 맺는데 그 서양 국가 중에 제일 처음으로 미국이란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자, 근데 하고 많은 서양 국가 중에서 왜 미국을 가장 먼저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는 당시 청나라의 영향력이 좀 존재를 하고 있었으니 이 청나라가 조선으로 접근하는 일본 혹은 러시아 요런 세력들에 대해서 불안감,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을 통해서 이러한 세력들이 접근하는 걸 좀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조선에게 미국하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당시 미국은 이미 조선한테 한번 접근을 했다가 빠꾸를 먹으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죠. 근데 이 청나라가 여기에서 중재를 함으로써 조선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을 국제사회에게 알림으로써 조선은 내 것이다. 조선은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굉장히 나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다라는 걸 과시하는 종주권이란 개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고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청나라가 러시아, 일본의 조선 진출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라고 돼 있죠. 요게 바로 방금 설명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는 단순히 청나라 이야기만 듣고 이 미국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 더 조건이 있었죠. 요거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는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당시 2차 수신사로 다녀왔던 김홍집이라는 아저씨가 들고 왔던 책인데요. 교과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있다라고 했었죠. 내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 책에서 조선이 외교적으로 지금 러시아라는 존재를 막아야 되며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미국과 연결이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었어요. 요게 실제로 한자어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요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미국 굉장히 간절하게 조선과 관계를 맺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이 요청하는 바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당시 일본과의 조약에서 반드시 고치고 싶었던 거, 이 관세와 관련된 권리죠. 관세를 우리 스스로 매길게요. 미국 상품에도 매길게요. 하는 권리를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요게 바로 조선의 관세 자주권입니다. 자주, 내가 주인인 권리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보장받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한 조선과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서로 돕는다. 요 규정. 선생님이 이걸 이제 네 글자로 거중조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뭔가 트러블, 갈등이 국제사회에서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이나 조선은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갈등을 이제 화해시키는데, 중재하는데, 조정하는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당시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조선보다는 미국의 힘이 강하니까 조선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은 미국을 외교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다만 조선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규정들을 미국이 들어주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고 결국에는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요 치외법권, 그리고 더 문제가 많았던 최애국 대우 이러한 조항들을 넣어주게 되고 이 두 조항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의 조약도 불평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총 대표적으로 4개의 조항 미국에서 조약에서는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일부 책에서는 3개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방금 얘기했던 요 거중조정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켜지지 못한 조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미국이 내가 이거 소개했었죠.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있을 때 일본 너 왜 조선 괴롭히니?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막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조약을 맺어서 조선은 네가 먹어라 대신 나 필리핀 먹을게 이런 식의 이제 비밀 조약을 맺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미국이 전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미래 얘기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조선이 이제 이 두 번째 조약을 맺으면서 여전히 불평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화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조금 나아지니까 또 여기에서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새로운 국가들과 계속해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요 새로운 국가들 첫 단추를 불평등으로 찍었기 때문에 요 국가들 역시도 대부분은 불평등한 조약으로서 체결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많기는 한데요. 근데 이 국가들 중에 조금 눈이 가는 국가가 있어요. 하나 체크하시면 좋은 게요. 바로 요 러시아라는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 아까 서양하고 조약을 맺을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던 책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고요. 그쵸? 그리고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 뭔가 이 나라 어때? 이 나라 어때? 정보를 얻을 때 청나라에게 상당히 좀 조언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도움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절대 조선아 친해지지 마. 절대 네가 만나면 안 돼. 한 나라가 러시아였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이 만약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 조언들을 신뢰를 했다면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84년에 가면 우리가 러시아랑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당시 러시아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던 베베르라고 이 아저씨가 말을 진짜 잘해. 정말 잘해. 유명한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활약도 무시는 못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선이 무조건 이 책을 신뢰했다거나 무조건 청을 신뢰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 나름의 외교적 경험치를 쌓고 자주적인 외교를 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어떤 특정 국가나 뭔가 특정한 책의 조언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우리가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경험치를 쌓는 중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조약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껴있어서 체크하시면 좋은 게 이 프랑스와의 수교인데요. 얘는 이제 거의 가장 꼴찌 쪽에 있는 1886년에 가서야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특이한 건 이제 다른 조약들은 대개 이제 조선을 먹으려는 이런 제국주의적 의식으로 인해서 침략하려고 조약을 맺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선을 뜯어먹을 수 있는 혹은 군사적 침략의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도 그런 내용이 있긴 있지만 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좀 특이해요. 천주교 포교 허용. 즉 조선 안에서 천주교라는 종교를 홍보할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자, 원래 그 전까지 우리는 유교 국가라서 천주교를 못 믿게 했었죠. 그런데 프랑스가 이걸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천주교 믿는 걸 못 막아요. 자, 프랑스가 하고 많은 조항 중에 여러 가지 이권이 있는데 왜 이 종교 문제를 건드렸느냐? 예전에 프랑스가 대였던 적이 있거든요. 종교 때문에 우리 프랑스랑 갈등했던 거. 병인박해죠. 이 병인박해 때의 경험치 때문에 프랑스는 요 조항을 넣었다라는 게 조금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나라랑은 다른 점이라 가끔 언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알아두셔서 나쁠 거 없겠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요것 때문에 뒤에 가서 우리나라 또 종교 문제가 하나 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 조선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라는 거고요. 이 활짝 열린 문으로 이제 서양의 청나라에, 일본에 새로운 각종 문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국가를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흔히 개화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개화정책 초기에는 이 새로 받아들인 것들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게 교과서 17쪽에 소개가 돼 있는데요. 17쪽에 있는 기구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내용 정리하면요. 요거는 그냥 뭐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만들어졌다 거의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막 어렵게 정리하시기보단 그냥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조선에 써먹지 고민을 해야겠죠. 요거는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의 국가관리기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은 요러한 개화 정책을 총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요. 그게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해요. 통리기무아문. 왜 이름이 있다고냐? 조선이 이제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기 힘드니까 주변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좀 뺏겨 쓰기를 하는데 중국 거 조금 기구를 흉내를 내는 바람에 이름이 약간 요래.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 12사라고 요 기구를 설치해서 개화와 관련된 외교, 개화와 관련된 군사, 개화와 관련된 장사 요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 쏟아지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뭘 먼저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연구를 좀 심층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학생, 좀 외국의 것들에 제대로 공부를 해줄 유학생이라든가 사신단들을 파견을 해서 정보조사를 하고 이 나라와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외국에 찾아가는 이 사신단, 이들을 우리는 흔히 시찰단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시찰단,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는 단체라고 해서 시찰단인데 이 시찰단이 어떤 나라들에 방문했느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조약을 맺은 국가 일본이죠. 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들었던 수신사라는 걸 파견을 하는데요. 자, 수신사 이름이 옛날에 일본에 보냈던 거랑 좀 비슷하죠. 통신사. 약간 이거는 일반적인 사신단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신사를 보냈는데 뭐 조선책략이란 책도 그렇고 일본이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닌 거야. 너무 많은 게 바뀐 거야. 너무 신기한 게 많아.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을 좀 제대로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길 필요가 있겠다. 좀 심층적으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시찰단을 다시 보내요. 이게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 보시면 여기에 진한 글씨로 적혀있죠. 조사 시찰단, 일본으로 파견됐던 존재들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국가입니까? 좀 떨어지는 국가입니까?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의 일본. 그치? 보통은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문화를 가르쳐줬던, 약간 일본은 우리보다 문화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였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실은 이 조사시찰단 보냈을 때 백성들이 엄청 화를 내요. 야, 일본이 뭐 배울 게 있다고. 아니, 일본 운요, 완전, 짜증나, 인지네란, 그런 못된 놈들한테 뭐 배울 게 있다고. 이렇게 큰 규모의 시찰단을 보내느냐. 요건 보낸다고 하니까 엄청 뿔따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이 되게 재밌는 일화가 암행어사처럼 굉장히 비밀리에 보내졌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 시찰단이 어쨌든 들고 갈 때 뭐 임명장이라든가 이런 거 문서 같은 게 뭐 있을 거 아니야. 깃발이든 뭐든. 여기에 조사시찰단이면 조사시찰단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백성들한테 걸렸을 때 백성들이 화낼까봐 이름을 조사 유람단이라고 썼다고 해요. 요렇게 많이 불렀다고 해요. 유람, 놀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아 우리 공부하려고 일본에서 뭐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놀러 가보니까 놀러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포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일부 교과서나 책에는 아직도 조사시찰단이란 표현 말고 조사유람단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본에 보내고 나니까 우리랑 친한 다른 나라가 하나 또 걸리는 거죠. 원래 자고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원래 일본보다는 이 나라한테서 배워왔어요. 어딥니까? 그쵸? 중국입니다. 바로 청나라. 여기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청나라는 아편전쟁
직후에 역시 얘네도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거든요. 요게 양무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다면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는 이름의 초창기 개혁 정책이 추진이 돼요. 근데 이 청나라가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러한 좀 문화적 우수성,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높다 보니까 서양의 기술을 굉장히 동양에 어울리게 접목시키려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 그게 양무운동이야. 요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에 든다라는 거지. 우리 게 우수하다고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의 유학, 성리학, 요런 것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조선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까? 요게 청나라의 또 이 스타일하고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또 관계자들을 보내요. 이게 교과서에 적혀있는 영선사고요. 이 영선사가 가서 보니까 청나라가 주로 군사, 요거 중심으로 개혁한다라는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배워온다라는 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기 문화가 너무 우수하니까 뭐 옷 입는 거, 예의범절, 제도, 법 이런 건 청나라를 유지하는데 전쟁에서 졌잖아. 군사력은 서양이 확실히 세거든. 요거를 좀 뺏기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요거를 우리나라도 그대로 배워서 보다시피 여기 기기창이라고 해서 무기공장, 양무운동을 흉내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시찰단들이 막 파견되고 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서양 국가와도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스타트가 미국이죠. 자, 미국.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인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역시 미국에도 시찰단을 파견을 하는데요. 자, 이들이 교과서에 보빙사절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흔히 줄여서 그냥 보빙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특히 보빙사, 미국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로 요 개화에 관심이 많은 그 예전에 했던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주로 파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교과서에 사진으로도 소개가 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교과서 여기에 소개하는 곳에 빠져 있어서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유길주 역시 보빙사로 같이 따라가서 미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미국 시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줄지어서 영국, 독일 이런 애들하고도 이제 조약을 맺기 시작하거든. 가니까 이왕 간 거, 미국까지 간 거, 겸사겸사 다른 서양 국가랑도 비교해서 보자 하면서 이 보빙사는요, 일부는 미국만 본 게 아니라 유럽까지도 순회 탐방을 하고 보고 오는데요. 그 인물 중에 대표 인물이 요 육일준이에요. 그러면서 이 육일준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 서양 국가들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처럼 나름의 그러한 여행기 같은 걸 남기게 되는데요. 이 책 제목을 서유견문이라고 하고요. 서유견문. 우리가 서양을 시찰하고 관찰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책으로서 시험 문제나 이런 데 사료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근데 이게 왜 없는지 몰라. 이거 진짜 중요해서 다른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지에서도. 그래서 체크를 해두세요. 육일준 서유견문. 외국을 갔다 왔고요. 책 제목을 보면 딱 서유, 뭔가 유럽 세계, 서양 세계 갔다 왔다라는 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도 보빙사구나 라고 여러분은 유추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찰단들이 이제 자기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조선에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신기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청나라처럼 일단은 부국강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군대거든. 군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요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개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이 기기창, 요런 무기공장 세우고요. 이 무기공장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쓸 수 있을 만한 서양 스타일의 새로운 형태의 군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새로운 군대를 우리는 흔히 별기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별기군. 우리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이러한 군사 훈련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군대예요. 당연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신분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 사람의 그런 성적, 그 기존의 뭔가 학문 실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인재 중에 인재를 골라 받아들여서 훈련시킨 군대고요. 근데 이게 서양 스타일의 군대잖아요. 그럼 이제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서양 훈련법을 다 모르니까 누굴 좀 초빙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서양인들을 초빙하려니까 거리가 너무 멀거든. 그래서
근처에 우리랑 친밀한데 이미 서양화가 된 애들, 일본인을 초청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요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서양 스타일 군대니까 당연히 뭐 프랑스나 미국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인 교관이 우리를 훈련을 시켰었고요. 자,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이게 이제 별기군인데 문제는 이 별기군이 대우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재 중에 인재를 골라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나라가 그에 맞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식 군대거든요. 신식 군대라는 얘기는 새롭잖아, 신. 반대로 오래된 것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때 조선에 구식 군대. 우리가 흔히 포졸이라고 부르는 그 삼지창 같은 창 같은 거 쓰는 그런 애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신식 군대가 너무 간지뽀짝인 거야. 막 훈장 블링블링, 막 제복 입고 무기도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신발 이런 거 다 세삥이고. 근데 이때 구식 군대는 세도 정치기 막 이런 때부터 있던 애들이다 보니까 월급도 잘 못 받고 옷도 꾸질꾸질하고 막 무기도 다 녹슬고 낡고 막 이랬었거든. 되게 분노하겠죠. 열받겠죠. 왜 우리는 똑같은 군인인데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걸까? 요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건이 또 터져요. 그래서 아시면 좋아요. 별기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주요 조선의 이제 개화 정책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어서 두 개만 더 소개를 하면요. 이제 조선 이제 군대 위주로 처음에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해요. 하는데 이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너무 낯설고 아까 같이 차별 대우도 느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서양하고 보통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요것 때문에 실은 가면 갈수록 조선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개혁 때문이다, 개화 때문이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반대 여론이 좀 많았어요. 이것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백성들 개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설득을 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시설이 박문국 신문 발행 기구예요. 여기서 잡지나 신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이 신문 잡지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 뒤에 있는데요. 한성순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신문, 요런 것들이 이제 발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서양 국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옛날보다 교역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뭔가 화폐를 관리할 만한, 그러니까 교역을 한다는 건 돈이 오간다라는 얘기거든.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것 때문에 전환국, 요게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대표 기구입니다. 얘는 이제 돈, 화폐랑 관련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기구들이 이제 조선 초기 개화 정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조선 정부가 개화를 홍보하고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 알리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10년간 흥선대원식이 주구장창 쇄국을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 조선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낯설고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막 강요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 같고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조선 백성들 대다수는 여기에 대한 반발, 반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반발하는 대표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위정적사 운동이라고 해서 특히 이 조선의 백성 중에서도 양반 계층이 중심이 됐던 저항 운동이 있는데요. 요 운동 설명을 하니까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미리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원격으로 바뀌어서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요 내용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학습지를 못 주는 바람에 일단 학습지 파일은 올려놓을게요. 혹시 필요하신 친구는 밴드에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가면 출력해서 인쇄해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